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친구 둘이 장난처럼 말싸움을 시작했는데 옆에서 보던 친구가 야, 쟤 왜 저래? 너 편 내가 들어줄게. 또 다른 친구는 난 쟤랑 더 친한데? 이러면서 슬슬 편이 갈리더니 어느 순간 반 전체 분위기가 이상하게 싸늘해지는 상황 말이에요. 원래는 둘만의 문제였는데 친구의 친구, 또 그 친구까지 줄줄이 끌려 들어가면서 싸움이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이죠. 1차 세계대전이 딱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작은 사건이었는데 뒤에 있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쟤 우리 편이야, 쟤는 우리 동맹이야 하면서 끼어들다 보니 결국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은 1차 세계대전 이야기 1부입니다. 1부에서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유럽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리고 사라예보에서 울린 한 번의 총성이 어떻게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갑자기 전쟁이나 한번 할까? 하고 시작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유럽은 말 그대로 싸울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도미노를 책상 위에 빽빽하게 세워놓고 누가 손가락으로 한 번만 톡 건드리면 와르르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누가, 왜 도미노를 그렇게 잔뜩 세워놓았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키워드가 4개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4단어입니다. 민족주의, 제국주의, 군비 경쟁, 동맹 관계. 이 4가지가 합쳐져서 유럽을 거대한 화약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 최고, 우리나라가 짱이야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대한민국 응원하면서 우리나라 파이팅 하시죠? 그런 건 건강한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을 넘을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최고니까 우리 민족이 사는 땅은 전부 우리나라 땅이어야 한다. 저 민족은 우리보다 못났으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땅을 빼앗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죠. 당시 유럽에서는 이런 과한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그리고 발칸 지역의 세르비아 같은 나라들에서요. 세르비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슬라브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꿈꿉니다. 우리 슬라브 민족, 여기저기 나뉘어서 살지 말고 다 같이 한 나라를 만들어서 큰 슬라브 국가를 만들자. 이게 나중에 아주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제국주의. 제국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땅 욕심, 자원 욕심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에는 공장들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공장을 계속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싸게 가져올 수 있는 원료, 그리고 물건을 팔 수 있는 큰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럽 강대국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놀지 말고 아프리카, 아시아로 가서 땅도 차지하고 거기에서 원료도 가져오고 거기 사람들에게 우리 물건도 팔자. 이렇게 다른 지역을 자기 나라처럼 점령하고 다스리는 걸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곳곳에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뒤늦게 통일된 독일이 등장해서 말해요. 잠깐만요. 이제 우리도 강대국인데 좋은 땅은 다 나눠 가지시고 우리는 남은 것만 가져오라고요? 그건 좀 억울한데요? 이렇게 되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두고 저기는 우리 영향권이다. 아니야, 원래 우리 쪽이야. 이런 식의 다툼이 심해졌고 강대국들 사이의 싸움 기운이 점점 커졌습니다. 세 번째는 군비 경쟁. 군비는 쉽게 말하면 군사력, 무기양입니다. 각 나라가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전쟁이 날지도 모르니까 미리 군인도 많이 뽑고 전함도 크게 여러 척 만들고 대포도 더 멀리 날아가게 만들어두면 우리가 안 밀리겠지? 그래서 군인 수를 늘리고 전함을 만들고 새 무기를 준비하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특히 영국과 독일은 해군 경쟁을 심하게 했어요. 누가 더 크고 강한 전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서로 자랑하고 경쟁했지요.
그런데 이런 준비가 오히려 불안을 키웠습니다. 독일이 전함을 많이 만들면 영국은 쟤네 우리를 치려고 저렇게 만드는 거 아냐? 하고 의심하고, 영국이 또 새 전함을 만들면 독일은 저쪽도 저렇게 준비하네? 우리도 더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서로 불신이 쌓이면서 전쟁이 안 나면 이상할 것 같은 긴장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맹 관계. 동맹은 쉽게 말하면 편먹기죠. 반에서 싸움이 나면 쟤랑 싸우면 나도 낄 거야. 쟤는 내 베프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친구들끼리 편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너희 나라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게. 대신 우리도 힘들면 너희가 도와줘야 해. 이렇게 약속한 관계가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 동맹이 전쟁을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은 두 편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가 한편, 이걸 삼국 동맹이라고 불렀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다른 편, 이쪽은 삼국 협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균형이 맞으니까 싸움이 안 나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원래는 A나라와 B나라 사이의 작은 싸움이어야 하는데 동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A 건드리면 나도 같이 싸운다. 그래? 그럼 나도 내 동맹 부를 거야. 이렇게 친구의 친구까지 전부 싸움판에 끌려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당시 유럽은 민족주의 때문에 서로 감정이 날카롭고, 제국주의 때문에 땅과 식민지를 두고 싸우고 있고, 군비 경쟁 때문에 무기는 잔뜩 쌓여 있고, 동맹 때문에 편도 딱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작은 불씨 하나만 튀면 언제든지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 그게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불씨가 어디서 튀었는지 볼 차례예요. 바로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는 유럽 남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별명이 아주 세게 붙어 있어요. 유럽의 화약고. 화약고는 화약이 잔뜩 쌓인 창고죠. 불꽃 하나만 튀어도 한 번에 터져요. 발칸반도가 왜 그런 별명을 얻었을까요? 여기는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나라들 이해관계도 복잡합니다. 여기에 러시아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강대국의 욕심까지 겹쳐 있었어요. 문제가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쌓여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심에 세르비아가 있어요. 세르비아 쪽에서는 우리는 슬라브 민족이다 라는 생각이 강했고, 같은 슬라브 민족을 한 나라로 모아서 큰 슬라브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끼리 뭉치자는 꿈이었죠. 그런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입장에서는 이 꿈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국 안에도 슬라브 민족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세르비아가 다 모이자라고 외치면 제국 안의 슬라브 민족도 우리도 나가서 세르비아랑 합칠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국이 쪼개질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제일 두려워한 게 딱 그거였어요. 한편 러시아는 스스로를 슬라브 민족의 큰형 같은 존재로 여기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자연스럽게 세르비아 편에 서려고 했죠. 이런 상황이면 어떤 구조가 만들어질까요? 발칸에서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부딪히기만 해도 뒤에서 러시아와 독일 같은 강대국이 연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폭발로 번질 준비가 이미 끝난 셈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부인과 함께 사라예보를 방문해요. 자기 제국의 영토를 둘러보러 온 거죠. 그런데 이 방문을 노리고 있던 쪽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 손이에요. 검은 손은 세르비아 민족주의 성향의 비밀 결사로 알려져 있고, 슬라브 민족을 하나로 묶겠다는 목표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암살을 실행한 쪽으로는 청년 보스니아라는 청년 조직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 청년 조직과 검은 손 인맥이 연결돼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일단 검은 손과 청년 보스니아라는 단어만 귀에 익혀두셔도 좋습니다. 이 암살의 직접 이름이 가장 크게 남은 인물은 가브릴로 프린치프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프린치프는 거리에서 황태자 부부가 탄 차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권총을 꺼내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부인에게 총을 쏴요. 황태자 부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사건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 또는 사라예보의 총성입니다. 이 암살을 세르비아가 공식 지시했는지 비밀 조직이 주도했는지는 견해가 갈리지만 어쨌든 결과는 분명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우리 제국의 황태자를 죽였다는 사실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받아들였고 세르비아를 강하게 압박하기로 해요. 그래서 세르비아에게 아주 강한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반 오스트리아 단체를 정리하라, 조사에 협조하라,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이다. 세르비아는 일부는 받아들이지만 전부를 다 수용하지는 못하죠. 결국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도미노가 굴러가기 시작해요. 세르비아를 슬라브 동생처럼 보던 러시아가 군대를 움직입니다. 세르비아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자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동맹이던 독일이 나섭니다. 독일은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러시아와 가까운 프랑스와도 곧 싸울 상황을 준비해요. 여기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슐리펜 계획. 독일은 러시아와 프랑스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니까 먼저 프랑스를 빠르게 쓰러뜨리고 나서 러시아를 상대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략 이름이 슐리펜 계획이에요. 일단 이름만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벨기에는 아무 편도 들지 않겠다고 약속한 중립국이었죠. 그런데 이 계획 때문에 독일군은 벨기에의 동의 없이 군대를 밀어넣습니다. 빨리 가려면 여기로 가야 한다는 계산이었어요. 이걸 보고 영국이 움직입니다. 영국은 벨기에의 중립을 지켜주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중립국 침범을 매우 심각하게 봤어요. 그래서 결국 영국도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며 전쟁에 뛰어듭니다. 이렇게 작은 분쟁이 유럽 전체 전쟁으로 커져버린 거죠. 이게 1차 세계대전이 세계대전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 조금 싸우다 오면 되겠지. 크리스마스쯤이면 집에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전쟁터로 떠난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전쟁은 크리스마스에 끝나지 않았고 몇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참호전, 독가스, 탱크 같은 새로운 전투 방식과 무기가 등장하고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커져요. 지금까지가 1차 세계대전 일부의 핵심 흐름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호 속 병사들의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독가스와 탱크 같은 신무기가 전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봬요.